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문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는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부터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 명문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직업의 자유는 어떤 기본권, 어떻게 포함돼서 이해되어졌나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법적 성격입니다.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선택하고 그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행할지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자유일 텐데 국가로부터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제한을 두고 방해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여야겠죠. 그래서 주관적 공권성의 성질을 띱니다. 또한 국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는 올바른 직업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야겠죠. 직업 제도를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법질서성으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이러한 객관적 법질서성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다음은 직업의 개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에 대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개념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직업은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를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판례인데요. 계속성과 관련해서는 이 활동 주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 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성이 보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 중에 뭔가 하거나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그 정식 직원이 되기 전에 시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습 직원으로서 하는 활동도 직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해서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은 안 돼요. 그렇지만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 생활수단으로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했다면 직업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 계속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했는데, 몇 년 차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수단성과 관련해서는 그 소득 활동으로 어느 정도 그 삶에 기여하기 위함인지를 보는 거지, 얼마 버시는데 그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시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이 지금 보고 계신 판례는 그 학원법의 강사 자격을 대졸로 해놔가지고 헌법소원이 들어왔던 사건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에 혹은 휴학 중에 학비 벌려고 하는 학원 강사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이지 않냐,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업의 개념과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무해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직업의 개념 지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매치기나 보이스피싱범이나
뭐 청부업자 같은 범죄 활동도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는 맨 처음에는 합법성이라는 개념을 저 직업의 개념 지표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성, 생활수단성, 합법성이 갖춰져야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합법성이라는 개념이 결국 입법의 영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면은 직업도 아닌 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무해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보호를 받기 위한 직업은 공공에 해가 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고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호하죠. 그래서 학계의 다수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이 개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학설이지만 이 개념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가 보호하는 그 직업의 내용에는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생활수단성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갖추고 있다면 일단은 헌법 제15조가 보호하는 직업의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자유의 주체예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구분은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먼저 국민은 당연히 직업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직업의 자유 주체이긴 하지만 성질에 따라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미성년자 16살짜리가 공무원 시험 못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주체성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요.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합니다. 이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구판례. 밑에 있는 최근 판례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이 신판례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법인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업의 자유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뭘까? 한번 볼게요. 직업의 자유는 되게 포괄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내용으로 합니다. 조문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고 있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수행, 그리고 밑에 볼 직업이 없을 자유도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맨 첫 번째, 직업 결정의 자유. 아까 공공무해성 개념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그 개념과 관련이 된 건데요.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계속성, 생활수단성 인정됐네. 그럼 헌법 제15조가 보호하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 판례입니다. 여기 사회에 유익한지와 상관이 없어요. 공공무해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 성판매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에 대한 판례였는데요. 당연히 괜찮다였겠죠? 예,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자유예요. 자영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그건 직업 선택의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가게 차렸으면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거 사장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15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밤새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일할 거예요. 하는 것도 이 영업의 자유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직업 수행의 자유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가게 24시간 돌릴 거예요. 직원들도 같이 쓸 거예요. 그렇게 수행 결정하는 것도 이 15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주 52시간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팁. 여러분들 뉴스나 이제 판례들을 보시면 주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40 플러스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 알고 계시겠죠? 상세한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들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게 된다. 사장님도 공장 돌리고 싶은데 안 된다. 이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괜찮다. 제한을 하는 건 맞지만 합리적인 제한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 기존에 이 안 좋았던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합헌 결정을 내려줍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 중에 또 다른 내용으로는 겸직의 자유와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영역이기도 하겠죠. 말 그대로 다른 직업 하고 싶어요. 그럼 나 이직할래요. 하고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도 같이 할 거예요. 겸직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15조의 내용이다. 이 겸직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는 이 행정사법 판례였는데 이 당시 행정사법에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 모든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시에 처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한참 옛날이죠.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이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겸직의 자유도 헌법 제15조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줍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위헌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하다못해 헌법도 겸직 금지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겸직이 안 된다고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줍니다.
다음은 무직업의 자유예요. 맨 밑에 보세요. 요거는 판례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직업의 자유의 거시적인 의의로 봤을 때 직업을 선택할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판례를 살펴보기 전에 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밑에 판례에 그림을 좀 보고 갈게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마 역대 헌법 시험에서 자주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개념 판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바로 자도소주 구입명령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주 회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한 도에 한 술 회사 이렇게 통폐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요. 그리고 주세법에 자도소주 구입 의무를 만드는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주류 도매상은 자도소주, 뭐 제주도로 치면 한라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도소주를 모든 총량의 총 구입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사야 된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주류 도매상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죠. 아니 사람들은 진로만 찾고 그 참이슬만 찾고 그래서 그걸 더 사고 싶은데 자꾸 시원 소주를 50% 이상 사라고 하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 제청 신청인은 천안상사라는 주류 도매업자셨습니다. 이 천안상사가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주류 판매 영업정지를 받아요. 이에 굉장히 화가 난 천안상사 사장님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이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주고요.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소주 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 소주를 살 건가도 직업 활동에 관한 자유의 내용이다. 자도소주 구입 명령제도는 그걸 제한하고 있으니까 고로 이 헌법 제15조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를 살펴봤을 때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났다. 아이 과하다. 그래서 위헌 얘기를 해주고요. 그거랑 추가적인 논리로 경쟁의 자유도 이렇게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 나오는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니, 영업직이라고 칩시다. 내가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업체보다 잘 팔아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업을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쟁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자유도 보호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도소득 구입명령제도는 이 판례를 기점으로 미연 판결을 받아서 없어지게 되죠. 다음은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인데요. 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면 그 어디서 배울지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헌법 제15조의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이 판례는 로스쿨 TO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 청구인들은요, 법대생들이었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던. 그러다가 사법고시가 이제 슬슬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게 나왔죠. 그거의 근거법이 법학전문대학원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요, TO 제한이 있었어요. 비법박사 TO를 최소 3분의 1 이상, 그리고 그 인가받은 학교가 아닌 타 학교 출신 학생을 3분의 1 이상 뽑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이 3분의 1 TO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이 법대생들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고자 하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과도하게?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로스쿨 제도 취지 자체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따라 법대생,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 같은 입법 목적을 통해서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합헌입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제한입니다. 직업의 자유도 당연히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본질적인 범위를,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되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내가 직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장소나 시간 이런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제한의 형태와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침해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생겨난 게 단계 이론입니다. 요 단계 이론은 독일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가장 적은 수단부터 제한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단계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1단계입니다. 제한의 정도가 가장 라이트한 정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렇게 노점상이라고 칩시다. 붕어빵 가게라고 칩시다. 붕어빵 가게를 하는 게 직업일 수 있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잖아요. 국회, 의사당 바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중간 2단계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제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문 자격사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뭐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험을 통과를 해야 그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3단계인데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제한. 얘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직업을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요 파란색과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정도는 당연히 3단계가 제일 강하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직업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입법으로 마음대로 그 3단계 제한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하도록 하는 거는 보장을 해주겠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방법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수행하는 방법의 제한을 두는 거는 보다 널널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 재량이 1단계가 가장 높고 3단계가 가장 적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입법 재량이 넓으면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서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 왜? 그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3단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매우 적다.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 한계 범위가 적고, 이거에 대한 심사 기준은 빡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부터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먼저 1단계 직업 수행의 제한입니다. 선택은 막지 않아요. 행사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겁니다. 비교적 폭넓은 입법 재량이 허용이 됩니다. 방법상의 제한이 그 내용이고요. 폭넓은 입법 재량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 폭넓게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제한한 게 아닌지 완화된 심사를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제한입니다. 2단계부터는 선택, 그 직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2단계는 주관적 요건, 그 사람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노력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허들을 두고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하면 그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 보고 통과하면 그 직업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다. 입법 재량의 영역이 보다 넓다. 다음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제한입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노력을 해도요, 그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 그 직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가로부터 특허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마사입니다. 안마사는 의료법상 이제 교육과정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이 되는데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럼 애당초 안마사 자격을 취득을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근육을 잘 풀고 안마를 잘해도요, 안마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마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어도 그 직업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한 방식은 공익이 직업의 자유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경우에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하는 게 합당한지를 심사하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요거 고치셔야 됩니다. 치면 X에요, X. 변사건도 그냥 시각장애인도 아니시고 안마사도 아니신데 그냥 안마시술소 운영하시다가 이제 기소되셨고요. 요거 가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를 하는 비중도 많이 적었고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스포츠 마사지나 이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안마사를 못하니까 우회로 돌려서 뭐 스포츠 마사지 이렇게 이름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요. 법원도 받아들여줘서 헌법재판소에 올려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런 시각장애인을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거 괜찮다. 정거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판례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후 3년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사건입니다. 이 사람 권익위 공무원이었어요. 하다가 의원 면직합니다. 퇴사합니다. 근데 공직자윤리법에는 특정 공직자 정해놓은 공직자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은 퇴직하고 3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에는 이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했죠. 헌법재판소는 안 받아들여줍니다. 침해 아니다. 이 판단 논리는 읽어보시고 가장 메인은 이거예요. 다 취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모든 사기업의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승인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공직자윤리법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윤리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줍니다. 다음은 왼쪽 청소년 아동성범죄 택시운전사 면허 취소인데요. 이 택시운전사 아저씨예요. 근데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택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이 운전사 아저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안 받아들여 주겠죠. 뭘 잘했다고. 그래서 청구인은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바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청소년 위계추행 범죄를 저지른 택시운전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도 읽어보시면 택시 이용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법 목적 괜찮다. 그리고 범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 사안별로 이렇게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는 달성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자동으로 취소하게 하는 거는 괜찮다. 거기에 플러스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다시 택시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택시 업계에 대한 신뢰, 운송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플러스 도로교통에 대한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른쪽은 웹그리 대형 저인망 어업 조업 범위 제한인데요. 이 참고인들은 이름도 어려워요. 웹그리 대형 저인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한쪽만 그물을 달고 어떻게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딱 던져요. 무거운 추 같은 걸 던져. 그리고 여기에 배가 싹 돕니다. 싹 돌아가지고 그물을 달고 이렇게 싹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와요.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다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 웹그리 저인망 어업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업 구역에 차이가 있던 거예요. 수산업법에 보면은 대형 저인망 어업의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라. 근데 중형 저인망 어업은 대형 저인망 어업보다 더 허용 범위가 넓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대형 저인망 어업 하던 청구인들은 이 같은 저인망 어업인데 이렇게 크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평등권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헌재는 침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처다. 네, 괜찮다. 이 청구인 여러분이 조업을 아예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 범위를 조금 줄여놨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생해서 제한되는 사익보다 그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니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 판례는 소속 계속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 접견을 못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내가 내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는데 내 소송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재심을 청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재심 청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서 변호인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접견 신청,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는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된다. 그래야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은 했지만 소송 안 하고 있잖아요.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서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일반 접견으로 했어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족 면회하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이 청구인 변호사는 이것이 변호사로서 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 과도하게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거 변호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변호사가 상담하고 소송 준비하고 그 소송 진행 이전에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일반 접견으로만 시키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 그 수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상담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형집행법은 이미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내게 하는 것으로 뭐 얻어지는 공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네,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 이 변리사회 의무가입 판례인데요. 나름 따끈따끈하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위에 있는 판례 볼게요. 과거 판례에서는요,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변리사법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사건 발생된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 변호사인데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취득해서 변리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변호사 변리사라고 하고 아니면 변리사 시험만 딱 붙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비변호사 변리사인데 여기 간에 이제 갈등을 다루는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비변호사 변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가 이제 변리사 파일을 먹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변호사 변리사들도 변호사 변리사를 싫어하고 변호사 변리사 입장에서도 비변호사 변리사들이 우리가 이제 변리사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결정들을 해주고 이처럼 이 변리사지만 그 직역 간의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과거 판례에는 아니 왜 이거를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게 해서 실제 현장에 보면 이렇게 변호사 변리사를 차별을 하는데 변리사회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이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느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는 성격이 달라.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 존재의 이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해. 의무적으로 임의로 할지 안 할지 너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변리사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의 목적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 침해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입장을 바꿉니다. 보다 변호사 변리사, 비변호사 변리사의 갈등 관계를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변리사회가 변호사 변리사를 소외시킨 채 비변호사 변리사, 그 생변리사라고 얘기할게요. 생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 변리사에게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이들의 의사결정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건 이 변호사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결정들을 판례 변경을 합니다. 정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변리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마지막은 코로나 관련 판례예요. 친구는 로스쿨생이었겠죠. 변실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변호사 시험 안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환자는 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뭐 자가격리 좀 하고 끝나거나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진 환자는
시험 못 본다고 돼 있었고. 두 번째, 격리 대상자는 일반 시험장은 못 보고 그 자가격리자 같은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별도 시험장에서 보고 봐야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세요, 미리. 근데 그 기간은 이때까지 라고 기간을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니까. 입장할 때 이제 발열 체크를 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난다. 고위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라는 공고를 낸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들은 이 제한들이 너무 과하다. 코로나 걸리면 시험도 못 보냐. 그렇다고 시험 보려고 갔더니 열나면은 의료기관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리고 자가격리는 기간을 정해놓는 바람에 내가 그 기간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자가격리 대상인데 그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 못 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요. 가처분도 청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까요? 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이 사건의 변호사 시험을 못 보고요. 신청기간 제한되고요. 신청기간 제한해서 그 전후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신청기간 이후에는 별도 시험장 못 보는 거. 그리고 열 쟀는데 많이 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라고 함으로써 시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의 취득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슈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변호사 시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은 괜찮다. 이렇게 응시 제한이라는 수단을 쓴 게 괜찮냐? 이것도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세트로 괜찮다. 그치만 여기서 잘못됐다. 확진 환자 응시 금지. 수능 생각해봐라. 수능 같은 경우에 아픈 친구들은 병실에서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다 확진 환자 너 코로나야? 변시 못 봐. 이렇게 해버리는 건 피해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신청 기간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그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에 대해서 자가격리 시스템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신청 기간 이후에 자가격리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가격리 시험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청 기간 이후에 자가격리자가 됐다고 시험을 못 보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피해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얘도 위헌이 있고. 자, 다음 세 번째. 열 재고 열이 많이 나고 이 사람 기침한다. 너 코로나 아니야? 병원 빨리 보내버려. 이렇게 하는 의료기관 이송하는 것도 고위험자의 정의나 판단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친구가 좀 몸이 많이 안 좋다 싶으면 자기가 직접 임의로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둘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병원에 보내버리는 거는 피해자성에 위반된다. 따라서 균형적이지 못하다. 총 정리를 해보면 감염병 확산, 공중보건 확보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한 제도를 걸어 놓은 것 자체는 문제가 괜찮아. 목적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과한 제한이야.
이로 인해서 변시를 아예 못 볼 수 있는 상태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 못 본 친구는 결국 1년 더 기다려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불이익은 너무 크다. 따라서 법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해서 참고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16조 주거의 자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